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우지입니다. 냉장고 속 검은 봉지를 열었을 때 녹색이나 푸른색으로 가득한 식품이 튀어나오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살아있는 생물을 잡았는데 속살이 온통 파란색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파란 돼지 사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돼지의 모습은 분홍빛 피부에 통통하고 듬직한 모습, 그리고 은근 귀여운 얼굴입니다. 이처럼 돼지의 일반적인 색상은 분홍색 계열이기에 겉피부도 속살도 붉은색의 생물로 흔히 기억되죠. 물론 종에 따라 검은색이나 갈색 등 다양한 색상의 돼지들이 있지만 역시나 파란색은 절대 아닙니다. 2025년 기사화된 소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지역에서 사냥된 야생 돼지의 배를 가르는 순간 선명한 푸른색의 지방 조직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약간의 푸른기가 도는 살점 수준이 아닌 매우 명료한 푸른색으로 보여 사람들은 충격받아 주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과연 사냥꾼들은 이 돼지를 먹었을까요? 파란색은 먹고 싶어지지 않는 색상이며 동물들이 먹지 못하게 할 때도 파란색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지 않는 색상으로 우리의 시각과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공격적인 색상이죠. 조사 결과 야생 돼지들이 항응고제이자 살서제인 디파시논이 함유된 미끼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야생동물에서 항응고제 살서제 노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경지나 주거지역에서 채집된 야생 돼지 조직 샘플 120개 중 10개, 곰 조직 샘플 12개 중 10개에서 살서제 잔류물이 검출됩니다. 여러 이유로 살서제에는 파란색 염료를 혼합하는데 에리오글라우신이 흔히 사용됩니다. 친숙한 표현으로는 식용색소 청색 1호입니다. 이러한 염료들은 체내에 흡수된 후 쉽게 대사되지 않고 지방이나 장기 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파란색 불량식품을 먹은 후 한동안 혓바닥이 파랗게 물들어 있던 기억이 있으실 듯합니다. 돼지는 잡식성이기에 쥐약이 든 미끼통을 부수고 다량의 미끼를 먹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농축된 염료가 지방층을 파랗게 물들입니다. 파란색은 구조색을 제외한다면 자연계에서 흔치 않은 색으로 생명체에게는 하늘과 바다에서 보이는 배경을 의미하는 색상일 뿐 특정한 물체에서 표출될 경우 인지에 어려움이 있고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음식들은 식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역시 음식이 아닌 위험한 화학 물질로 인식하기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경고 신호로 역할합니다. 살서제에 포함된 것은 어린이나 동물이 실수로 먹었을 때 입 주변, 구토물, 배설물의 색상을 통해 무엇에 중독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 많은 조류들은 자연에 흔치 않은 파란색 곡물을 먹이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표적 생물인 조류가 쥐약을 먹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화학 물질을 이용해 경고 표시를 달아두는 경우는 흔합니다. 메테인의 주를 이루는 천연 도시가스나 원유 증류에서 얻어지는 석유가스인 프로페인 가스는 원래 냄새가 전혀 없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누출 시 인지하고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터셔리 뷰틸 메르캅탄이나 테트라하이드로 사이오펜과 같은 물질을 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 냄새가 바로 이 인위적인 향입니다. 색상을 이용한 표시는 등유에 넣는 색소로 푸른색을 만드는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물론 증류된 순수한 등유는 무색 투명하며 솔벤트 블루 계열의 유성 염료를 이용해 파랗게 물들입니다. 이유는 많은 나라에서 실내 난방용 등유는 파란색, 차량용 경유는 노란색으로 구분하곤 하는데 두 연료는 유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경유에 값싼 등유를 뒤섞는 가짜 경유를 만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유에 강한 색을 입힌 것입니다. 또한 연료마다 붙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난방용 등유가 차량용 연료보다 세금이 저렴해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혹시 주유소 기름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무언가 뒤섞였기 때문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원래 휘발유 냄새입니다. 휘발유에는 기와시 1% 부피 미만의 다양한 방향족 분자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그중 벤젠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맡아 향긋하다 느끼는 냄새가 바로 벤젠 냄새입니다. 보상 경로라고도 알려진 중내 변연계 경로와 관련이 있어 벤젠이나 다른 탄화수소 냄새를 맡으면 신경계가 억제되어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맞고 있는다면 아무리 유증기 회수 시스템이 도입되었어도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익할 리는 없으니 가끔만 즐기도록 합시다. 또 다른 흥미로운 색상 표식은 바로 씨앗입니다. 먹기 위해 생산되는 곡물 외에 종자용으로 사용되는 곡물은 식용 곡물과 섞이지 않도록, 그리고 표시를 위해 염료로 코팅됩니다. 단순히 색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균제나 살충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고와 식별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중적인 종자 색상으로 옥수수나 콩 등 주요 작물은 피그먼트 레드 112로 흔히 코팅되며, 카놀라 등 색상 표시가 필요한 특정 작물에게는 피그먼트 블루 15-3라는 포르피린 유사체의 구리 착화합물로 색상이 입혀집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살충제 처리된 종자를 구분하기 위해 녹색으로 코팅되는 씨앗들인데, 피그먼트 그린 7이라는 착화합물로 앞서 살펴본 파란색 물질의 모든 잔여 벤젠 고리 자리에 염소가 추가되어 색상이 바뀐 경우입니다. 프리미엄 종자 브랜드를 식별하기 위한 고귀한 보라색도 사용되고 있는데, 피그먼트 바이올렛 23가 여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의 피그먼트 옐로우 40는 주황색 등을 만들기 위한 혼합 염료로 사용됩니다. 탈서제의 경우처럼 정말 먹으면 안 되는 물질들에도 화학적 표식이 포함됩니다. 그라목손을 비롯한 농약과 살충제에는 물과 구별하기 위해 진한 녹색 혹은 남색 염료를 섞고, 실수로 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를 넣어 쓴맛으로 삼키지 못하고 구토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많은 오음 사고가 발생하는 부동액 역시 단맛이 나기 때문에 동물이나 어린이가 음료로 착각해 마실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개 형광 초록색이나 분홍색 염료를 넣고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로 삼키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동차 유리창을 세척하는 워셔액은 에탄올이 주로 사용되는 만큼 다른 용도로 먹지 못하도록 향과 색상을 입히며,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알코올에도 다른 물질들을 미량 혼합한 변성 알코올이라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우발적으로 먹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돼지의 지방이 파랗게 변한 것은 분명 파란 염료가 혼합된 살서제의 사용이 자연에 끼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기회가 된 우연입니다. 만약 파란색 염료가 없었다면 평범하게 보이는 돼지였으니 살서제가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었겠죠. 심지어 여기 사용된 다이페나다이온은 열 처리로도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고 죽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이 대량 발생할 위기였습니다. 간단한 물질인 만큼 합성도 쉽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푸탈라이드와 다이페닐 아세토페논 계열 화합물을 이용한 염기촉매 축합 반응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이젠 축합의 변형된 형태 또는 디크만 축합과 유사한 분자 간 탄소-탄소 결합 형성 반응에 해당합니다. 도대체 쥐를 어떻게 죽이는 것인지 알아보려면 대부분의 살서제가 탄생한 시작점인 와파린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와파린은 일반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과 폐색전증을 예방하고 인공 심장 판막이 있는 사람의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동 방식은 꽤나 독특한데, 비타민 K1을 재활용하는 효소인 비타민 K 에폭사이드 환원요소 기능을 차단해 혈액이 응고하는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구조적으로 왼쪽 두 개의 육각형 고리와 산소에서 유사성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기묘한 소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소들은 사소한 시술 후에 출혈을 일으켰고,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암소 22마리 중 21마리가 뿔 제거 수술 후 사망했고, 수소 25마리 중 12마리가 거세 후 사망했는데, 실제 원인은 모두 그치지 않는 출혈이었습니다. 1933년 초 어느 폭설이 내리던 날, 에드 칼슨이라는 농부는 위스콘신주 북서부의 디어파크에서 주도인 메디슨까지 약 32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해 갔습니다. 그는 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을 진단해줄 주립 수의사를 찾고 있었죠. 토요일이라 대부분의 사무실이 문이 닫은 것을 알고 칼슨은 대신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에 칼 폴 링크 교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링크 교수는 칼슨이 가져온 피가 가득 담긴 우유통, 죽은 소 한 마리, 그리고 곰팡이가 핀 건초 더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의 피가 응고되지 않고 출혈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곰팡이가 핀 클로버 건초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트 클로버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환의 발견입니다.
당시 몇몇 화학자들은 스위트 클로버의 달콤한 향과 쓴맛을 내는 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쿠마린은 스위트 클로버병의 미스터리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응고의 화학적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토끼에게 다양한 종류의 건초를 먹이고 혈액을 채취함으로써 상한 클로버에서 어떤 물질이 항응고제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1939년 링크의 조수 중 한 명인 해럴드 캠벨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순수한 결정성 물질을 극미량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클로버 건초가 젖어서 상할 때 자라는 특정 곰팡이와 쿠마린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것이었습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물질입니다. 그중 와파린 및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K는 응고 인자에 카복실산 작용기를 붙여주는 과정에서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K가 환원 형태로 변환된 후 화학 반응에 참여해 산화된 에폭사이드 형태로 변화합니다. 몸속 비타민 K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된 비타민 K는 다시 활성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비타민 K 에폭사이드 환원 효소가 작용해 비타민 K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와파린을 비롯한 항응고성 물질은 이 기능을 강력하게 저해합니다. 결국 활성 상태의 비타민 K가 체내에서 점점 사라지며 응고 인자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어 아주 작은 충격에도 멈추지 않는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특히 쥐나 다람쥐, 두더지 등의 작은 포유류는 더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서서히 사망하게 되죠. 왜 즉사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도트딜을 가하는가는 살서제의 의도된 설계입니다. 쥐가 살서제를 먹은 직후에는 이미 몸속에 만들어져 있는 응고 인자들로 인해 당분간 정상적으로 활동하지만 고갈됨에 따라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만약 먹자마자 즉사한다면 영리한 쥐들은 학습을 통해 그 미끼를 위험하다고 판단해 쥐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나게 하므로 미끼 기피 현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와파린 등 항응고 살서제에 중독되면 비타민 K를 해독제로 투여하면 해결됩니다. 재사용 사이클이 망가졌더라도 외부에서 다량의 새로운 비타민 K를 공급해주면 효소 저해를 우회해 응고인자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항응고제의 종류도 이제 다양하며 그 효과를 저해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물질들도 제각기 존재합니다. 항응고제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응고인자 중 팩터 2는 지혈에는 미미한 역할을 하지만 혈전 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항혈전 효과를 유지하며 출혈 위험을 줄이는데 매력적인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용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1941년 위스콘신 대학교의 연구지원 비영리 단체인 위스콘신 동문연구재단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받아 잠재적인 신약 발견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워프라는 단어와 화합물의 전미열을 결합해 와파린이 탄생합니다. 와파린은 1948년 쥐약으로 대규모 상업적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54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혈전 치료제로 공식 승인받습니다. 항응고제는 전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와파린의 적용에는 이미 그 이름이 쥐약과 연관되어 있어 의사들은 처방을 꺼리고 환자들도 복용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5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와파린 치료를 받으며 관상동맥 질환, 동맥혈전,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안전하고 수용 가능한 치료법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죠. 물론 고연령 환자가 와파린을 자주 사용할 경우 체내 출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투여량 확인이 매우 중요한 의약품이자 독입니다. 비타민 K 사이클은 모든 포유류, 조류, 심지어 파충류에서도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생리체계입니다. 단지 동물마다 몸집 차이에 따른 비타민 K 고갈 속도로 작은 생명체가 더 빠른 타격을 입을 뿐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2차 중독과 생물 농축이 가능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쥐들이 와파린에 대한 내성을 키우게 되었으며 이에 과학자들은 디페나쿰, 브로디파쿰, 브로마디올론, 플로쿠마펜과 같은 2세대 살서제를 개발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유사 구조를 가지며 비타민 K와도 유사성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후 3세대 살서제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는데 쥐의 저항성을 이겨내며 생태계에서 2차 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성 쥐는 확실히 잡되 생태계에는 덜 남는 물질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항응고제에 대해 알아봤으니 정반대 작용을 하는 물질이 없을지도 궁금해지죠.
물론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물질도 다양합니다만 하나 정도 비상용으로 알아둔다면 의외로 천연가습기라는 정체모를 목적으로 광고에 뜨고 나는 다공성 소재인 제올라이트가 혈액 응고 촉진제입니다. 제올라이트는 수분을 잡아채는 효과가 높아 상처 부위나 출혈 부위에 분말을 대면 수분을 흡수하고 응고 인자들은 남겨두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매우 빠른 응고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활용한 제올라이트 지열 붕대 등도 판매되고 있으며 만약 심한 출혈이 발생했고 감염이고 뭐고 우선 멈춰야 할 상황이라면 화분에 있는 제올라이트를 부셔 상처에 문지르면 혹시 빠르게 지열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2025년 발견된 몸 속이 파란 돼지는 조직에 살서제가 농축되어 발생했습니다. 파란색 식품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만약 파란 돼지를 먹었다간 2차 생물 농축으로 쥐약이 몸에 유입됩니다. 살서제의 원리는 비타민 K 재사용 사이클을 깨뜨려 혈액 응고인자가 고갈되도록 해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생물에게 적용되지만 체구가 작은 쥐나 두더지, 박쥐, 다람쥐 등에게 효과적이어서 살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효과를 이용해 항응고, 혈전 치료 등의 약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그야말로 독이자 약인 물질인 셈입니다.